듣던 중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매번 선을 넘으며 한국인들의 심기를 세게 건드리던 중국 항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인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사 총편집인이 은퇴하는 일을 반가운 일로 여기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애국기사 제조기로 불리는 항구시보와 후시진이 한국을 향해 날린 망언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이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로 양국이 갈등을 빚을 때 항구시보는 한국인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앞으로 한국인들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나 해라 라는 망언을 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할 당시에는 중국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한일 양국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라 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죠. 신장 위구르족의 해방을 응원하고 천안문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항구시보는 현재 하루 200만 부 가까이 팔리며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대륙을 대표하는 매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만 인기가 많을 뿐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논조로 인해 항구시보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게 비호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중국과 갈등을 빚는 모든 나라를 적나라하게 비난해 식자층의 혐오가 상당한데요. 언론학회에서는 항구시보가 돌격대장 역할을 맡아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국제사회에 질러본 뒤 돌아오는 여론을 가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언론이 세계 각국에 막말을 했다는 소식의 출처는 10중 8구 항구시보입니다. 항구시보가 지금의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후시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중국에서 정부나 기관보다 앞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단독 기사를 내보내는 등 정보력도 상당하죠. 하지만 왜곡된 보도와 논조는 전 세계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6.25 전쟁은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중국을 무시했다고 호도했다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매번 중국은 늘 옳고 서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펼치던 그에게 불륜과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지난해 말 부편집인 단징타오가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단징타오 부편집인은 공산당 감찰기구에 후시진이 오랫동안 전 현직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2명의 혼외자를 두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모으기 힘든 거액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는데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시진 편집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국에게 상당한 혐오를 받고 있는 지금의 항구시보를 잇게 한 후시진 총편집인의 은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미국이 신장 위구르 탄압 관련 중국 기관을 제재했음에도 항구시보에서는 아직 평소와 같은 강한 반발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의료 연구기관 및 기업을 무더기로 징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제노동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 즉 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업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게 됩니다.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요. 진화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고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간 중국 정부가 안면 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족의 유전자 추적 및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해왔죠.
미국의 2018년 수출 규제법에 따르면 산업안보국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반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미 60개 중국 기업 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의 금융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무더기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범위가 중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포함해 중국 당국의 사찰에 광범위하게 협조 중이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자본이 이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이는 스스로 위협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 때문에 백악관은 이미 내부적으로 강력급 고위 당국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의 군사 및 감시 행위와 연관된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할 법규 제정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며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홍콩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믿고 있었던 독일마저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를 공론화하겠다고 나서 중국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중국 친화적인 대중정책을 펼쳤었는데,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가 완전히 다른 대중정책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독일의 신호등 연정은 4년간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힌 연정 협약서에 신장 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분명하게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강경한 녹색당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 새 정부와 중국 간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고민이 꽤나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7일 펑중핑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소장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대중 정책에 변화를 줄지 또 어느 정도까지 바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전 메르켈 정부와 달리 현 연정은 내부 분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즈가오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도 이제 막 집권한 새 독일 정부는 국정 운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가 외교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강조되는 인권 문제는 메르켈 정부 시기에도 중국과 독일 간 이견이 존재했다면서 새 독일 정부의 이런 태도가 중국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대부분 숄츠 정권이 어떤 대중 정책을 펼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에 친화적이었던 국가를 잃을까 싶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중국답지 않아서 이질감이 드네요. 천안문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독일 신임 외무장관은 취임 직후 강경한 대중국 외교 노선을 밝혔습니다. 녹색당 소속인 그는 독일 타게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민주주의 연대에 맞선 경쟁국으로 지칭했는데요. 장관은 메르켈 전 총리가 추구하던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역시 숄츠 총리 취임 후 독일과 중국이 앙겔라 메르켈 시대와 같은 돈독한 관계는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외에 영국과 호주, 방파제, 인도 등 동맹국과 주요 유럽 국가 등 총 110여 개국의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명단에 없는 대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죠. 이처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여파로 중국 고립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과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는 한국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 뿌듯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움직임에 속도를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